네, 오늘 열린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천하람입니다.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을 비롯한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세 분 이렇게 바쁘신데 한자리 해주셔서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특히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싶은 게 왜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 전용기 의원 자리가 묘하게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맞아요, 사선으로 맞아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자리에 앉으면 원래도 큰데 실제로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네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께서 대승적인 결단을 하셔서 그렇죠. 자리 바꿔주셨거든요. 체지방 이슈로. 예, 원래 예. 집권여당이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주 멀리 가 계시네요. 네, 그래서 네네. 우리 전용기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용기 의원님은 그런 위치에 대한 그런 거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이 또 가능할 수 있겠네요. 뭐 일단은 위치에 대한 제가 편견 같은 건 없고요. 네. 그리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말 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좌에 계십니다. 없을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연예인들은 이런 거 엄청 따지거든요.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오느냐, 자리가 어디냐, 그렇죠. 예, 누가 먼저 상을 받느냐 이런 걸로도 많은 이슈가 되는데, 이게 정치인분들은 이런 거 별로 큰 뜻을 아니죠. 두지 않다. 정치인들도 그 따지는 거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인데 우리 연예인보다 전용기 심할걸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축사 크게- 누가 먼저 하냐 이런 거 싸움 중요하지. 나잖아요. 빈정상하지 잘못하면. 그만큼 세 분이 친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그게 좀 저는 그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저는 먼저 하시라고 해요. 이분들하고 만나도 먼저 축사하시라고 할 정도니까 그렇군요. 이게 정치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세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난좀 젊다. 그런 게 젊은 감성이다. 우리가 젊다. 네. 역시 청년 정치인이다. 약간 이런 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웃는 시간은 여기까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오늘 주제가 2025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로 많은 분들이 또 헌정 위기를 꼽아 주셨거든요. 격변의 한 해를 좀 보낸 것 같은데, 세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이 정치 분야에서 올 한 해 가장 인상적이었고 기억에 남는 뭐 인물이나 나아가서 뭐 키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하나씩 좀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전용기 의원님부터 뭐 한번 저는 말씀해 주시죠. 단연 빛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혁명이요. 예, 기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거리로 나오셨죠. 그리고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과거에 촛불 혁명이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응원봉을 들고 빛의 혁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다시 불통의 권력자를 내려올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의 가장 주요한 키워드는 저는 빛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키워드 하나 꼽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 아닐까요? 윤석열 전 예, 대통령. 씻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주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나느라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 숙제를 크게 남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네. 당연히 뭐 인물 하나를 꼽자면 좋든 윤석열 싫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죠. 지금도 숙제하고 계시잖아요. 숙제하고 있죠. 숙제가 어렵네요. 생각보다. 숙제가 안 끝나네요. 계속. 끝나 홈워크. 알겠습니다. 예. 자, 천하람 의원은 키워드 뭘로 뭐 뽑아보시겠습니까? 홈워크 말씀 주셨는데 너무 좋은 단어고 약간 그 나머지 수업 같은 느낌이에요. 나머지 공부. 나머지 뭐. 예, 아직 야자 같은 트렌드에 느낌. 그렇죠. 못 네. 따라오신 부분. 네. 약간 좀 깨알 비난 잠깐 해드리고 저도 아무래도 올해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저희 셋이 다 같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의결을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당연히 했었고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올해 그 인상 깊은 장면에 뭐 현장에 많이 있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뭐 고민했던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할 때 그때도 제가 헌재 대법정에도 있었거든요. 네네. 둘 중에 뭘 할까를 생각했는데 그래도 저는 국회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와서 계엄 해제를 표결했던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화에 가장 중요했던 첫 단추 아니었나 싶어서 그거를 이제 꼽아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일컬어서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저는
올 2025년 한 해의 키워드로도 미치광이를 선택해도 KBS의 품격에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의견을 관통하는 거는 그 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그렇죠. 이 이야기를 간과가 안 되네요. 예, 사실 올해에서 그 내용을 빼면은 대화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작년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막아내는 것도 사실 기적이었죠.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뛰어와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들어왔을 때 많은 보좌진들이 모든 집기류를 가지고 와가지고 계엄군의 문을 막아 섰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스크럼을 짜가서 막았던 비상계엄이고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올 한 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도 바뀌고 탄핵도 됐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다면 정치는 정상화되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 법사위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은 저게 정상화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들거든요. 이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 국면이라고 보고 계신지 아니면 여전히 위기의 국면이라고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김좌석 의원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뭐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되고 탄핵 결과까지는 정상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그 이외 과정들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저도 법사위에 있지만 5만 가지 이상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내란전단 재판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법안들이 그냥 말 그대로 머릿수로 통과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자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겨우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다른 방식으로 비정상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란전담 재판부나 법 왜곡죄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삼권 분립을 훼손하기도 하고 또 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상화됐던 것을 또다시 다른 방식으로 비정상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시죠? 네, 저도 위기 국면이 이어진다고 보고요. 조용하지만 더 큰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용기 의원님께서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이제 거기 막아서고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민들께서 큰 역할을 하신 거 맞죠? 당연히 존경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헌법 시스템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던 거는 헌법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국회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하고 또 탄핵에 붙이는 소추 표결을 하고 헌법재판소는 심지어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들마저도 만장일치로 탄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인데 한번 여기서 상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마구잡이로 늘려가지고 자기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지금 임명된 정상인 사람들 말고 비정상인 사람들을 전부 다 꽂아놨다면 탄핵이 정상적으로 됐을까? 또 대법관 수를 말도 안 되게 늘려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들, 뭐 무조건 뭐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만 거기 잔뜩 꽂아놨으면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 그러면은 처벌받을 걱정 없이 무슨 짓이든지 더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빨리 이렇게 민주주의 회복된 게 민주당에서는 빛의 혁명이다, 뭐 우리가 잘해서다, 뭐 꼭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핵심은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 시스템을 흔들어 버린다? 뭐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서 뭐 특정 대통령이 뭐 20몇 명을 임명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는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용하게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더 크고 더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아까 안 그래도 김재석 의원님께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은 너희는 내란을 했으니 계엄 비상계엄을 불법 비상계엄을 했으니 우리는 너희보다 나아 약간 이런 생각으로 뭐 법안을 처리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근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전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당해도 돼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 그 사례로 몇 가지 들 수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법원에 폭동까지 일어났는데 그것을 두둔하는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한 당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내란은 끝나는 수순으로 갈 수는 있었겠으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행동들은 뭡니까? 편지를 보내가지고 본인의 지지층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지금 내란 사건을 전담을 하면서 다른 형사 사건까지 하고 있는 그런 재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내란 국면이 다시 한번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사면을 받아서 밖에서 자연사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경계심을 잃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 전담재판부라는 법을 사실 저희가 발의했고 오늘 통과를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추가적인 입법사항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물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상한 상황 속에서는 이 상황을 끝내고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에서 저희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 좀 해보죠. 그러니까 2025년 탄핵 심판 전후로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뭐 헌법재판소 뭐 때려 부셔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진보 진영 또한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격렬한 이 불복 움직임, 그러니까 뭐 누군가 바꿔야 된다, 뭐 새롭게 재판부를 꾸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불신의 대상이 된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법부가 아까는 뭐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했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일들을 타개했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헌법 시스템을 굉장히 좀 흔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사법부한테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를 들면 대법원의 판결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든 국민들은 탓하실 수 있죠. 네. 국민들은 그리고 사법부 입장에서도 여론을 일정 부분 또 신경 쓰고 수용하는 부분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런데 이걸 입법부가 쥐고 흔드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그때로 좀 돌아가 보면 민주당에서 호들갑을 엄청 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개혁신당은 이거는 진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할아버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와도 이거는 무조건 위헌이고 파면 당할 수밖에 없다. 좀 차분하게 기다리자 그랬는데 민주당에서는 맨날 헌재 앞에 가서 시위하고 뭐 여의도에서 헌재까지 걸어가서 뭘 하고 막 또 괜히 쓰잘데기 없는 다른 탄핵 사건들 집어넣고 그러니까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냐면 그때 괜히 다른 이상한 탄핵 사건 집어넣는 바람에 지연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법부에서는 조금 시스템을 신뢰하고 지켜봐주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올 때도 대법원에서 빨리 선고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계신 많은 분들이 박수 쳤어요. 대선 전에 우리 사법 리스크 털고 갈 수 있다. 근데 막상 결과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들게 나오니까 이거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뭐 사법 독재다 뭐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입법부인 사람들이 사법부의 결정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뭐 망신 주고 우리 이런 거 따로 특별 재판부 만들어서 우리 마음대로 재판부 구성할 테니까 너네는 가만히 있어. 우리는 선출 권력이고 니들은 선출 안 됐잖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요. 사회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축구 경기 봐도 심판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심판을 존중하고 시스템을 인정을 해줘야지. 매번 심판이 뭐 결정 내릴 때마다 멱살 잡고 흔들면 경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입법부에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존중하고 가능하면 항소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통해서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이 의견을 동의하는데 결국에는 내 편 들면은 우리 재판부가 되는 거고 우리 편 안 들면은 쟤네들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곤욕을 거쳤던 것은 본인 스스로가 자초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법원의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졌던 이유가 이재명 전 후보의 이 사법과 관련된 내용을 재판을 할 때 대법원 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원 합의체였습니다. 그런데 단 며칠 만에 몇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페이퍼를 다 읽어보고 판결했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안 덜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본적인 시점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이미 답이 정해진 것처럼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부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해서 정치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공감하나 사법부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감하나 사법부가 국민 주권에 정면 도전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러저러한 입법을 하는 겁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권 분립이 견제와 균형이거든요. 그리고 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사법부도 국민 주권의 정면으로 도정하고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견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정부와 입법부도 견제를 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 네. 왜 호들갑 떨어서 그 사람들을 못 믿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신뢰가 이미 대법원에 의해서 혼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성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이 의견에? 아니요.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예. 예. 일단 첫 번째로 그 사법부실을 자초한 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 자신이냐? 아유, 동의하기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말 그대로 양 진영에서 깨방정을 떠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야 이거 공명정대한 판결이다. 우리랑 좀 유리하면 우리에게 유리하면 공명정대한 판결이고 우리에게 불리하면 야 이런 정치적 판결, 사법부 뭐 탄핵 뭐 계속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양 진영이 사법부신을 자초해 놓은 상황이고 특히 이번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진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지기현 판사 얘기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이 답 정해놨단 소리잖아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이유도 지기현 판사의 재판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실제로 제대로 된 결과라는 워딩을 씁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제대로 된 결과. 그다음에 많은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라는 거를 왜 민주당이 알아서 답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니 여론에 따라서 재판할 거면 뭐하러 사법부 있습니까? 그냥 그때그때 여론조사 돌려서 여론 재판하면 되지. 그러니까 인민재판 같이요? 인민재판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거 하자는 게 지금 민주당 이야기거든요. 이게 사법부신을 누가 자초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연히 그 견제 균형 뭐 사법부도 성역 아닌가 이거 다 원칙적인 얘기고요. 지금 최소한의 존중도 민주당이 안 하고 있다. 입법부를 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면 네,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내란 전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게 사실 내란 사건을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건 아닙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그런 재판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사 사건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그 7만 페이지나 되는 페이퍼를 며칠 만에 읽었느냐라고 저희가 질문했을 때도 신뢰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 내란 재판을 하면서 다른 형사사건 페이퍼를 읽을 시간이나 있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니까 자정작용을 하려고 하는지 대법원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견제 장치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 오늘은 뭐 개별 주제 구체적으로 하는 날은 아니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주요 사건 배당되면 다른 사건 줄여줍니다. 법원 실무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란 사건 하고 있으면 다른 사건은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냐. 저는 그것도 왜 그걸 우리가 판단해요. 법원에서 본인들의 사부 분장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그러면 하도 입법부에서 이제 닥달하니까 예규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법부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사법부에서 지금 하자는 얘기랑 민주당에서 한다는 얘기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우리가 민주당이 열심히 해서 이 정도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고 사법부 존중해주고 조금 빠져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또 뭐 이상한 거 넣어놨어요. 뭐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관회의에서 또 뭐 무슨 거기 재판부를 구성하래요.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넣어놓으면 나중에 되면 이것도 결국은 헌법재판소 가게 돼 있거든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위헌성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저희는 헌법재판소 안 갈게요. 이러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헌법재판소 가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시간 좀 걸리면 윤석열 구속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이다. 윤석열을 지방선거 전에 풀어줘서
지선 압승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도의 정치적인 그래서- 계산이 저는 진짜 그런 것 되어 같아요. 있는 거 아니, 아니라. 그렇게 고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것도 못하게 하려고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란 그건 그냥 위헌이지 바로.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예. 내란죄의 경우에는 내란 재판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위헌 소송 제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인데 뭐 그런 것도 막 통과시킨다 그래요. 이게 막 맘대로 해 진짜로 보니까. 그리고 난 솔직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전용기 의원께서 얘기하셨지만 막 신속하게 재판해야 되고 내란이 뭐 재발될 수 있고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 내란이 재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해외 출장 가시고 민주당 의원들 다 출장 가시고 이재명 대통령 예능 찍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내란 진행 중에 무슨 예능을 찍어요. 나도 거기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예능 나도 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란이라는 게 허울 좋은 명분이고 결국 민주당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뭐 처음부터 내란이 없었으면 이런 일도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그리고 나서 윤석이 좀 단절해 그러니까. 나는 예전부터 단절 안 손절하고 하고 싶을 있으니까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전용기 의원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이것이 국회의장이 해외 양쪽에서 출장 그러니까 갈 좀 수 있는 스트레스네, 거는 이거. 이재명 대통령 개혁 안 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아니 2025년 키워드를 보면 이제 내란, 뭐 계엄, 뭐 그다음에 탄핵 이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까지 좀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가 봤는데 이제 각 여야 각 당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 심지어 김재섭 의원은 좀 초재선 의원분들이랑 모여서 어떤 내용도 좀 발표도 하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의 방향은 좀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 국민의 마음과는 좀 다르게 가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아직까지 저는 계속 좀 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보수 정권 재창출에 지금 지도부의 행동들이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도움 안 되죠. 도움 안 되죠. 그리고 확실히 지금까지 이제 그 전까지 지도부의 모습들은 사실 선거에 이기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그 어떻게든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와 국민의힘이 떨어지게 하는 건데 자꾸 그 윤석열의 망령을 소환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윤한홍 위원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백약이 무효라고. 네.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면서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 백약의 무효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이다라고 친윤 중에 친윤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찐윤이 나오셔서 야 윤어게인 하지 말라고 나도 윤어게인 안 하는데 왜 니네가 윤어게인을 해? 라고 선을 분명히 그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찐윤들의 말을 좀 들을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요. 지금 약간 바뀌려고 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요즘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장동혁 바뀌어야죠. 대표가. 지금 이게 뭐 변화의 시작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결국 네. 변화라는 거는 메시지와 액션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뭐 오늘 필리버스터 일정이 있었고 그건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성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좀 다르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내부적인 문제,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 이외에 내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는 아직 선명하게 나오진 않아서 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란 과정에 있어서 여야의 대립이 아직까지도 좀 크게 치닫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전용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이게 누구의 책임이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뭐 당연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다 책임이 있죠. 예.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라고 보세요. 민주당도 사실 더 많이 어떤 거요? 설득하고 소통해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뭐 필리버스터도 하지 않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많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따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러지 못하는 이 변명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 국민의힘도 윤어게인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윤어게인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책임이 국민의힘에 더 크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계엄을 해제할 때 지금 와서야 107명 전원이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 당시 18명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1주년이 됐을 때 7명 늘어나서 25명만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과 소통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마치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면피를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좀 더 밀고 나가야 된다. 내란을 청산시킨 이후에 소통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둘 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끝내고 정치의 복원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탄핵을 너무 남발해서 네. 이런 쪽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냐. 너무 그런 의견도 충분히 나오는데, 공감합니다. 공감합니까? 네, 공감하는데 저는 그래요? 사실 검사 TF에서 많은 분들에 대한 뭐 탄핵 검토할 때 내용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네. 그러나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 뭐라고 하죠? 공무원 징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도 그렇죠. 작용합니다. 네네. 그게 현행법상도 그런 거고 일선 공무원들이 정치 개입을 했거나 위법한 행동을 했을 때 파면 결정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검사나 판사 같은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요건에 파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해서 파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그 절차가 탄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포착됐을 때 탄핵 심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물론 거기서 굉장히 많은 탄핵 심판이 기각이 됐는데 국회가 수사권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저희가 탄핵 심판을 제기하기 때문에 탄핵 결정문에 보면 기각 결정문에 보면 많은 수의 내용들이 뭐냐면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과도한 것은 아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로 활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감한다라는 내용만 발췌해봤을 때는 야 공감을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연말 해요. 특집이라서 그래요. 평소에 잘해야지 뭐 연말 돼가지고 공감하지만 했어야 될 일들이다. 공감하지만 뒷이야기 들어보면 전용기원 얘기가 그래. 뭐 그러니까 공감은 하지만 동의는 안 된다. 뭐야 그게. 공감하지만 뒷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자중해야 생각이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거죠. 자중해야 그래서 된다. 천천히 조금 더 협상의 여지를 놓고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저- 지금은 비상한 상황. 알겠습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용기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검사 판사가 신이 아니고 당연히 뭐 문제가 있으면 뭐 조치를 취해야죠. 근데 그러면 공수처를 좀 더 활용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에서 공수처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검사 판사가 이제는 나쁜 짓 하면 공수처에서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공수처를 만들어 놓으니까 공수처 수사를 기다리기 싫은 거야. 이거 과실을 이 이슈를 딱 빨리 민주당이 따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뭐 수사 의뢰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우리끼리 민주당에서 뚝 땅땅땅 해가지고 헌재가자 이러니까 다 전부 기각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요즘 공수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또한 변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사실 저 잘 균제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라고 출범을 시켰는데 그래도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안 돼요. 검사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아유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순천지청보다 장비 탓을 하고 그래 갑자기. 실제로 그래서 저는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저 검찰이라도 그냥 좀 냅두든가. 검찰을 사실 이제 다 뽀개가지고 내년부터는 검찰청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 그걸로 돈 주면 되겠네. 보니까 그 검찰개혁 추진단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꽤 많던데 그거 공수처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수사기관 이 수사 체계 자체를 민주당이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일선 이제 검사들한테도 아니 검찰청 해체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뭐 대충 계획이 있냐. 근데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어떻게 몰라요.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국감할 때도 김 의원님도 물어보고 나도 물어보고 했는데 저도 아무도 물어봐요. 몰라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검찰개혁 추진단의 이제 구성부터 시작해서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까지 해가지고 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안 되고 네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이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개가 넘는 법률을 재개정해야 돼요. 근데 그럼 그때 그 국정감사 기준으로 따지면 하루에 법 3개씩 재개정해야 되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재개정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더 숙제가 늘었겠죠. 하루에 5개씩 정도는 통과시켜야 될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거 하고 있냐 안 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일단 검찰만 없애면 된다. 내 눈에 검찰만 없어지면 된다. 그리고 나서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거 제대로 운영도 못해. 그러니까 수사가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돼.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특검 나오잖아요. 근데 특검도 안 돼. 그러니까 또 종합특검 하재.
그러니까 이뭐 맘대로 뭐야 이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데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검사 만날 일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됩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수사기관만 봐도 무슨 공수처, 국수본, 검찰청, 특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거 정치인들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긴 권력의 합니다. 나팔수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많은 수사들을 받잖아요. 딱 찍어놓고 나올 때까지 텁니다. 그리고 뭐 많은 수사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 위법적인 부분들은 본인들이 뭐 별건을 수사해서 네.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너무 독점적인 구조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둘 바로 잡히고 있는데 저 김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법들을 공감은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공감왕이네 오늘 보니까. 굉장히 많은 법들을 고쳐야 돼요. 네. 지금 뭐 자본시장법상에도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한테만 제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수사가 애초에 주가 조작 같은 범죄들은 검찰만 할 수 있게끔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집중됐던 것이고 검사들한테 로비만 잘하면 주가 조작 범죄는 책임도 안 져도 되는 경찰은 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둘 만들어 가면 된다고 네네. 보는데 사실 검찰개혁 TF에서 지금 내용들 다 공개하면 지금부터 정치적 논란이 돼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예, 준비 다 되고 네. 내년 6월, 7월 정도 돼야 어. 안들이 나오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들이 되거든요. 그때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말씀 드립니다. 검찰청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어떻게 폐지되고 어떤 과정이 거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천하람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어때요? 이런 탄핵을 겪고 계엄 상태가 있고 국민들이 많이 흔들려놨는데 제3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라고 자평하십니까? 아니요, 뭐 저희도 부족했다고 보고요. 네. 연말 특집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저도 네, 네. 공감합니다. 예. 오늘 공감 정치 많이 보네요, 여러분들의. 동의도 됩니다. 우리끼리는 네. 공감 잘해요. 아, 그러네요. 그 일단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소신 있는 목소리들을 내왔지만 지금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유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으면 산업화의 유산, 민주당 같으면 뭐 민주화의 유산. 국민의힘도 민주화의 유산도 일부 있죠. YS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되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많이 팔아먹은 것 같고 또 비상계엄까지 해가지고 그게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 그럼 자본주의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럼 개혁신당 맞는 말입니다. 공감합니다. 네. 근데 그러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가치를 표상할 거냐? 그냥 개별 사안에 대해서 뭐 천하람 이준석이 나와서 뭐 똘똘한 이야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뭐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연금 개혁의 문제라든지 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확실히 넘어가야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그런 부분 뭐 굉장히 좀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개인기가 너무 좋으셔서 이준석 대표랑 천하람 의원이랑 그 두 분의 개인기만 너무 돋보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뭐 네. 다음 대선에 후보 고르기가 어렵다고. 아, 여기서 갑자기 또 갈라치기 나오는 겁니다. 두 분 중에 네. 지난 대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다음 후보는 천하람이죠. 제가 물어봤었는데 네네. 끝까지 회피하셨습니다. 좋네요. 갈라치기 내부에 적을 만들기는. 네. 갈라치기 전문 정당이야. 알겠습니다. 좀 천하람 의원님의 그 제3당으로서 역할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번에 좀 김재섭 의원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려볼 예. 텐데 요즘 국회에서 협치가 실종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협치를 굉장히 좀 잘해주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드는데 국회 자체 내에서는 협치가 오늘도 안 됐잖아요. 안 되죠. 네, 오늘도 안 협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서민을 위해서 대화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세 분이 각각 상대 당을 향해서 좀 당부해줄 내용이 있으면 한 말씀씩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다 어떤 말을 좀 당부해주고 싶습니까? 생각을 좀 하시라. 생각을 말씀을 좀 이거 어디에다 너무 하는 겁니까? 거만하다, 저는 이거. 좋은 말 썼는데. 어디에다 하는 건가? 민주당에다 하는 거니까 민주당에다가 민주당에다가.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보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제가 협치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법사위가 이제 제일 협치 안 되는 그 배틀필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헌법재판소법 개정하는 거 바로 위헌 나올 거라고 지금 천하람 의원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런 게 생각으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일단 행동부터 지르고 나서 그 다음에 눈치 보다가 조금 바꿔서 또 다시 밀어보고 야 이거 지지층들이 밀어붙여야 된다 하면 그냥 일단 몸으로 밀어붙이고 한번 더 이게 여론을 너무 살피고 이게 진행을 반복되고 하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위헌성 많이 제거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도 일단 던져놓고 나서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 법원에서도 이상한 얘기 이거 비판적인 얘기 막 하니까 진짜 이상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한 번 또 물르기도 하고. 근데 그게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쟤네 얘기는 들을 필요 없어라고 할 게 아니라 쟤네가 하는 얘기 중에 그래도 맞는 얘기가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네네. 민주당도 모양 빠지는 거 아닙니까? 뭐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뭔가 뭐 대단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쭉쭉쭉 후퇴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상한 재판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 지지층들한테 쫓기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 임기 초라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강박관념은 있겠지만 행동보다는 생각이 더 앞서야 된다. 말씀을 행동보다 드리고 생각을 싶습니다. 더 깊게 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겨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생각이 있었으면 윤호기는 안 했을 텐데. 내가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 결국에 또 이걸로 공격당하요. 반성부터 해라. 네, 저는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도 반성 안 한 분들 계세요. 김재수 의원님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가 되고 공감도 하는 것 같은데 반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붙잡고 입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만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뭐 한동훈 대계로 분류가 됐다가 이제는 완전 찐윤이 됐고 윤호개인이 됐다고 평가받는 정치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오히려 득세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성부터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된다면 네. 충분히 협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천하람 의원은 각 당에 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저는 뭐 당부할 사항들. 생각도 하고 반성도 하고 뭐 다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반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는 상황에 이미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어떤 생각을 이거 되진 않을 건데 굳이 뭐 연말이니까 제안해보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국회에서 동영상 촬영 금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요. 쇼츠.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거 거죠?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논의를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는 문자 중계 우리 그 포털 같은 데 보면 네네네. 저작권 확보 못했을 때 이제 야구도 보면 문자 중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문자 중계로 했으면 좋겠다. 뭐 무슨 법 통과 뭐 네,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논의 중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김재석 의원이 이야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녹취를 푸는 거죠. 전 뭐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문자 중계를 한다고 하면 의원들이 말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난 그럴 거라고. 글로 쓴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 헛소리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 그리고 이제 당연히 동영상도 공개는 돼야 되겠지만 그거는 약간 뭐 약간 그 시간차를 두고 내부 자료용으로. 네, 시간차를 두고 언론사나 이런 데서 요청해서 받아보는 식으로 좀 하면 어떻겠나. 지금처럼 뭐 너무 많은 매체에서 뭐 국민 알 권리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많은 유튜브 매체에서 하고 모두가 다 유튜브 쇼츠 찍고 있고 이게 과연 우리 정치를 더 발전시키고 있나? 저는 퇴화시키고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그 국회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하시는 게 어때요? 그거는 좀 네. 너무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그 본회의장에서 보다가 아니 그거 왜 자꾸 걸리는 거예요? 현지 그거? 누나 이런 것도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오죠. 그럼 재미가 없어요. 네, 그러면 현지 누나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내부에 있는 내용들 다 찍힐 줄 알면서도 그걸 휴대전화를 그걸 보는 거예요. 의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의식을 못 하는 못하다가 거구나. 이게 그 일부러 찍힌 하다가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이제 의도적으로 찍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네네네. 굉장히 극소수고 알겠습니다. 현지 누나 이런 건 찐이죠. 전인규 의원님은 아까 말씀하신 당부의 말로 대신 예, 해도 될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각 당에 우리가 그동안 좀 각 당을 좀 이런 거를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올 한해 이것만큼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하실 부분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천하람 의원께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이런 부분들은 잘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타당 칭찬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잘했어요. 예, 뭐 어렵다. 이렇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 저는 저도 질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예. 정말 어렵군요. 네네.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저는 뭐 민주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용기를 내셔서 사실 그 비상계엄이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너무 뭐 허술했고 뭐 이따위로 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당시에는 또 굉장히 또 그 긴박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들 그래도 용기를 내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정말 용기를 말이 내서 길어지는 거 보니까 예. 칭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아니, 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아니 정말로 그때 예. 이제 국회로 다 같이 이제 용기가 비상계엄 있다. 시기에 네. 와서 용기 있게 그 해제 의결도 하고 했던 거 저는 네. 그런 건 참 칭찬합니다. 김재성 의원님은 어떤 칭찬해 주시겠어요, 민주당에? 전용기 의원부터 할까요? 네. 저도 좀 생각 좀 할게요. 전용기 의원님은 국민의힘 쪽에 어떤 칭찬을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들? 저도 좋은 말 해드려야 아, 되니까 알겠습니다. 흠한 말을 하면 안 국민의힘이 되니까. 이건 잘했다 그래도 하시는 게 점토하는 있을 것 건가요? 같아요. 예, 예, 전용기 의원님이 한번 아, 예, 뭐 개혁신당 칭찬해도 되잖아요. 예, 개혁신당 네. 추천해야 됩니다. 개혁신당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왜? 또 찾아보고 있어 또.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 말이 쉽게 안 나오시나 보네요, 두 분 다. 어떤 부분을 칭찬해야 될지 음,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네네네. 실제로 국회에서 그래도 자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있는데 이것이 정파적인 내용들 때문에 굉장히 와전돼서 국민들께 방송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것만 보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로 협력을 하는군요. 예, 협력해 주시는 네. 부분도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네. 말씀의 정리를 해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네, 몇명 뭐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괜찮은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그분의 사람이니까. 스피커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재수 의원님 칭찬 한번 해주시죠. 예, 제3당으로서 네. 개혁신당이 그 이제 우리는 안 하네. 소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 이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그래 통일교 특검 같은 거. 그런 같은 것들. 당 아니에요, 두 개? 아니요, 전혀. 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지금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친척 같기도 하고요. 그런 예. 정말 우리 정치에 정말 단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네. 합칠 건지 이런 것도 질문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안 이 합쳐, 안 질문을 합쳐. 드린 이유는 좀 칭찬하고 일부를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를 더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 더 추워지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연말 특집 2부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분과 함께 2025년 정치 분야 이슈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026년이 시작하면은 선거 모드로 세 당이 각각 좀 돌입을 하실 것 같아요.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2026년 6월 3일이죠. 실시될 지방선거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독주를 막기 위한 심판론을 강조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세 분이 보시기에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인 것 서울시장 같아요. 선거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부산시장도 사실은 굉장히 쟁점이 될 뻔했는데 지금 어쨌든 전재수 전 장관이 조금 약간 애매한 상황에 빠져서 결국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건 서울시장일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론하고 심판론이 부딪힐 텐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판론이 저는 지금 어느 정도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워낙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게 있고, 근데 오늘 저희가 계속 얘기하듯이 조정기 의원도 언급하셨지만 국민의힘이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베스트 컨디션이면은 이 심판론이 조금 더 불타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윤한홍 의원께서 하신 뭐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랜다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때까지 그게 안 닦일까요? 저는 쉽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게 민주당의 컨디션도 민주당의 컨디션인데 국민의힘이 과연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러낼 수 있겠느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네. 그래도 저희 개혁신당이 이게 안 할 수 없으니까 저희 개혁신당이 지금 상황에서 뭐 아주 큰 선거, 뭐 한 명만 뽑는 선거에서 뭐 엄청난 성과를 낸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 지역들 위주에서
뭐 두각을 나타낸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 위주해서 지역 정치 네트워크, 소위 말해서 지방 의원들을 어느 정도 배출해낼 거냐. 그래서 좀 풀뿌리 정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냐가 소소하게 또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영기 의원님은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는 안전과 심판이 동시에 간다고 봅니다. 안전과 심판까지 가져간다. 동시에 갑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요. 이재명 정부에서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그리고 지방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된다는 안정론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심판론은 더 강력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을 배출해놓고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해서 또 뽑아준다라는 인식들이 우리나라에 뿌리 박히기 시작하면 앞으로 이 더 정치 갈등화가 심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과 심판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아직까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심판론이 더 강력하게 저희 후보들에게 주장되지 않을까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조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년에도 내란 극복이라고 들고 나가면 그거는 민주당 엄청난 자충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약간 지긋지긋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란이라는 게 아니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내란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법부랑 저 행정부 사실상 사법부까지 다 장악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내란이 어디서 진행되고 있다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거 가지고 내년 6월 선거까지도 한다? 그러면 1년 반 동안 거의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1년 반 동안 내란을 극복하지 못한 민주당이 무능한 거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때 가서 또 내란 극복 얘기하면 오히려 그게 더 심판론을 불지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결국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본인의 정치적 장점을 뭐 실용주의 내지는 뭐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하는 정치인 이렇게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만큼 결국 1년 뒤에 그러니까 이재명 임기가 1년 지난 뒤에 얼만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기 편해졌냐라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 대답을 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경제 성장 없이 물가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스피 4천 얘기하지만 사실 특정 몇 개의 소수의 주식을 제외하면 다른 데는 뭐 크게 오르거나 이런 게 오히려 떨어진 데도 많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식으로 손해 본 사람들이 더 평균적으로 많다는 거고. 그럼 이게 남의 잔치처럼 돼버리고 부동산 문제도 역시 서울 전월세들 다 올라갈 텐데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민주당이 자신 있게 치고 나가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때 가서 봐야 또 돈 푼다? 그거는 뭐 진짜 나라를 좀먹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제 잘 꺼내주셨는데 지금 환율이 사실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치솟았고 환율이죠. 이거를 1,500원인. 예, 뉴노멀이라는 단어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거나 경제 문제를 등한시한다면 지방선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1년이 넘게 1,400원 유지가 되고 있고 네. 더 치솟고 있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사실 정부 측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직전까지는 환율 방어보다는 우리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언제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계속 달러를 그대로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금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 당했을 때에는 저희가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환율 방어에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 문제의 가장 최전선이 이제는 환율 문제로 도래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환율 방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지난주부터 사실 여러 은행에서도 환율 방어를 위한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차츰 잡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시장주의적으로 내지는 오히려 이걸 외국에서 봤을 때 야 대한민국 되게 이상한 형태로 환율 조작한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정말 좀 과도한 어떤 시장 개입 형태로 되게 되면은 이게 그걸 영원히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치를 풀었을 때 또 요요 현상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사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돼서 원화가 흔해지면 자연스럽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금리 인상을 하는 고통스러운 선택지들을 택해야 되는데 둘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정부는 정부대로 확장 재정을 계속하고 금리 인상하면 지금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기 어려운 거는 뭐 당연히 우리도 일정 부분 알지만 그럴 거면 정부 재정 지출이라도 일정 부분 좀 이제 시장에다가 우리 좀 원화 우리 너무 푸는 거 안 할 거야라는 시그널이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시그널은 계속 원화 푸는 시그널은 주면서 기업들 뭐 환차익 남기지 마라 뭐 서학개미 투자 못하게 증권사에서 뭐 상품 없애라 아니면 뭐 프로모션 없애라. 아니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 문제가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당연히 계속 오르고 유가 뭐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가 지금 외국에서 원료나 중간재 수입해가지고 지금 가공해가지고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견 기업들이 다 죽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저는 결국 두 가지죠. 뭐 김찬섭 의원 잘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환율 플러스 물가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요거 네. 두 개 없이 민주당이 저희 그냥 윤석열 잘 때려잡았으니까 이번에는 꼭 저희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약간 국민들 들으면 그래서 지난 대선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러면 이번 다 뽑혔으면 잘해야지 왜 계속 그러면 윤석열 때려잡기 하나로 그러면 계속 선거 치를 거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환율 방어는 늘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해왔던 것이고 지금 많은 정가에서는 이 지금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강세에 의한 달러 강세거든요. 지금은 사실 달러 강세는 아닙니다. 아니야 다른 지금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뭔 소리야? 엔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유로 강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로도 강세인데 네.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들 때문에 달러가 굉장히 치솟고 있고 오히려 동맹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엔화 가치도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엔화만 떨어졌어요, 측면에서 엔화만. 태국 바트화도 올랐어요. 바트화도 올랐어. 우리가 그러니까 뭐 태국 게임이 있습니까? 태국 게임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외환 보유고에 더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그 달러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잡혀갈 것이라고 이제 보는 더 많은 겁니다. 신경을 그렇죠. 기울일 것을 아예 말씀해 진짜 주시는 그러기에는 거군요. 우선순위의 차이였던 거죠. 이게 결국에 물가를 그나마도 잡으려면 돈을 안 풀어야 되는데 돈을 막 펑펑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뭐 국가 부채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게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돈 갚다가 국채 발행하고 금리 올라가고 이게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2중고 3중고 앞으로 경제한테 계속 그 압박이 가해질 텐데 사실 민주당이 그걸 대응하는 거 보면 뭐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아까 천하람 의원이 잘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단견들만 보여주면서 그때그때 무슨 땜빵 막듯이 막는데 이거 뚝 무너지면 그거 막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윤석열 계엄 때 무슨 1470 몇 원 가고 막 난리 그래 나도 났었잖아요. 정무위에서 그때 엄청 싸웠어요. 그걸로. 그래가지고 7%뭐 국민들의 자산의 7%가 녹아내렸다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하셨는데 지금 그때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지금 환율 수준이 뭐 1,500원은 뭐 훌쩍 넘고 1,600원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달러 가치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원화 가치는 그거보다 더 급격히 떨어졌다 이러면 네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국민들 자산이 7%는 뭐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거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되게 우픈 얘기가 있어요. 서울 부동산이 그 환율 생각하면 많이 안 올랐다는 거야 글로벌하게 보면.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이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하죠. 우리 예, 보수 정당에서 더 잘할 텐데 음. 달러가 1,400원을 돌파했을 때 사실 위기가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지금 1년 반 정도가 지났고요. 그 이후에 트럼프 협상의 카드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돼 왔던 건데 상황적인 측면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정부를 비판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미 6개월 정도 된 이재명 정부 이전에 1,400원 돌파했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는 그 우선순위를 이제 외환 보유고는 어느 정도 수위를 유지했으니 달러 환율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낼 것이니까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방선거 가장 큰 리스크는 경제였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봤고 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 지금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이야기 따르면 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 뭐 당명을 바꿀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당명 바꾸는 거는 뭐 거의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확정인가요? 그러니까 뭐 오.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게 수순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큰 이견이 없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당면 포장지 바꾼다고 되냐? 안에 내용물을 바꿔야지. 이제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지도부의 방향성이 제일 큰 이제 리스크긴 하죠. 그거 예를 들면 또 다시 뭔가 이제 윤석열의 망령이 소환되면 그거는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떳떳하고 우리 스스로가 좀 과거에 절연된 상태에서 민주당을 매섭게 공격을 하면 지금 딜이 잘 박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그 경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약간 그런 약점들이 좀 있다. 네. 스스로 좀 털고 넘어가지 못한 것들이 조금 아쉽게 있다는 그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고 뭐 여당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건 안 할 건 아니고요. 당연히 하는 거고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당의 리스크를 한번 좀 지방선거 리스크를 한번 짚어봤고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쪽은 이번에 후보를 다 내시는 거죠 지방선거에서? 네, 저희는 뭐 당연히 낼 수 있는 만큼 내려고 하고요. 네네. 뭐 광역단체장을 전 지역을 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생각보다는 출마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저희는 단체장도 단체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혁신당이 조금 지역 조직이 아직 좀 부족한데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좀 뿌리를 제대로 내리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은 요즘 분위기가 좀 좋아 보이긴 해요. 두 분. 같이 가니까요. 또 그렇게 몰아가려고 또.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꾸 이렇게 예, 뭐 특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좀 잘 맞는 것 근데 같고 지금 분위기가 보면 조국 혁신당이랑 민주당이 훨씬 더 가까운데 왜 그 둘은 가깝다고 안 하고 우리는 어쩌다 눈만 맞아도 야 저거 봐라 쟤네들 아니, 이거는 가깝다고 좀- 하긴 하잖아 솔직히. 물론 우리는 우리- 가깝다고 해요. 네, 가깝다고 해요. 저긴 인정하고 여긴 인정 안 해서 혁신당이나 근데- 개혁신당이 우리도 이제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당연히. 저희는 좀 약간 억울한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지는 막 우리한테 엄청 뭐라 그랬어. 왜냐하면 탄핵 전까지는 우리 뭐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뭐 5만 가지 특검 민주당이랑 같이 공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막 저한테 막 나는 저 민주당 저 사람들보다 천하람 의원 같은 사람들이 더 밉네 막 이러시다가 그 똑같은 분이 요새는 정권 바뀌어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재명 정부를 막 비판하니까 우리 천하람 의원 이제 너무 드디어. 제일 잘한다고 역시. 막, 예.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고. 약간 저희는 좀 그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그 살아있는 권력한테 좀 그 들이박는 좀 안 좋은 방골 기질 같은 게 좀 있는 게 아닌가. 그 개혁신당 언제 살아 있을 건데요? 몰라요. 우리도 살아있는 권력 좀 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요즘은 왜 그러냐면 결국 서울시장의 이제 후보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합당해서 같이 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둘이 어떤 합의를 좀 보실지에 대한 좀 궁금해서 한번 좀 들어봤습니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네. 그럼 개혁신당의 입장이 지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더 힘이 세지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개혁신당 내부에서 여러 감론을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네. 당론 자체가 네, 네. 안 한다. 그냥 연대 이런 거 안 한다. 연대 그냥 없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별로 그냥 이제 뭐 특검 이런 거야 같이 할 수 있지만 네네. 선거 연대는 안 한다. 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대 오늘 출신이라. 아닙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왜 안철수 의원식 의원님식 미안합니다. 개그래요? 예. 나이가 들어봅니다. 자, 2025년도 한번 총 정리해봤고 2026년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정치적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12월 23일 화요일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선 국민의힘 의원 세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